이게 이제 저희 K스타의 모형인데요. K스타 보이시나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K스타에서는 저희 한국에 있는 인공태양에서는 1억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플라즈마에서 온도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플라즈마 자체 저항을 이용한 유도가열 방식입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저희 인덕션이나 전기장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태양 중간에 솔레노이드 예. 전자석이 있거든요. 어허. 이 전자석에 큰 전류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 전류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들게 되고, 예. 그 전기장이 전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전압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방전이 되고 어허.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줄 효과라고 하는 I 제곱 R, 그러니까 I가 플라즈마의 전류가 되고 R이 플라즈마의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줄 히팅에 의해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금속하고 다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K스타의 경우에는 유도 과열 방식으로는 2,000만 도에서 3,000만 도 정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조 과열 장치인 외부 과열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K스타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외부 과열 장치는 뉴트럴 빔 인젝션이라고 하는 NBI, NBI. 예, 그리고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이라고 하는 ECH, 이 두 가지 방법을 과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NBI는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를 가속시켜서 플라즈마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입자를 충돌한다는 면에서 이제 당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를 충돌시켜서 얘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당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고에너지를 직접 주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물 온도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적혀 있지만 저 차가운 물이 플라즈마고 뜨거운 물이 중성 입자 빔입니다. 네. 딱 부어서 온도를 올리는 거죠. 어. 이 방법을 이용한 게 이제 NBI. 예.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원에 있는 그 인공태양의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우와, 멋있어요. 네, NBI1, NBI2라고 돼 있죠. 네. 각각 1과 2는 3개의 빔 라인이 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NBI1이라고 적힌 쟤는 3개의 빔 라인이 수평하게 돼 있어요. 수평하게 돼 있어서 중심부 가열하고 그리고 전체 전류량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NBI2라고 적힌 저 녀석은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3개의 빔 라인이.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은 NB1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예. 네. 위아래에 있는 빔 라인은 플라즈마 전류의 모양을 조정하고 전류 분포 제어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제 거기 밑에 ECH 장치라고 보이시죠? 네. 네, 저 ECH 장치가 두 번째 보조 가열 장치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저희 K스타의 모형인데요. K스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버전이 한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이런 NBI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아, 맞아. 네. 단순했어. 네, 단순했는데 NBI가 추가되고 하면서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가 정면이니까 얘가 NBI1, 빨간 색깔이 NBI1이고 예. 얘가 NBI2입니다. 오. ECH 장치도 있고 진공 배기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잘 달려 있습니다. 와. 예. 이게 이제 ECH인데 네. 이게 제 예. 전공 분야이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저희 어허. 연구원에서. 사실 이게 주제인데, ECH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전자를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네, ECH의 원리는 쉽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하고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전자레인지는 이제 음식물 속의 물 분자에 이제 공명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쏴서 이제 진동을 해서 이제 음식물을 데우는 거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ECH도 플라즈마 내에 전자를 가열하기 위해서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를 쏴서 전자기파를 쏴서 이제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자기장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회전 주파수에 맞게 전자기파를 쏴서 가속을 시켜주는 거죠. 힘을 더 주는 거죠. 이제 아까 그림에서 이제 그네 나왔죠. 그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아빠가 애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타이밍에 잘 맞춰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기장에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회전 주파수에 맞게 이렇게 밀어줘야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겠죠. 네. 그렇죠. 안 맞으면 오히려 쓰겠죠. 네, 저 뒤에 애들은 조금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예. 저 앞에 혼자서 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유도 가열로 타는 거고, 저 뒤에 아빠가 밀어주는 사람은 외부 가열 장치 하나를 달고 있는 거죠. 아까 옆에 보였던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소자를 사용하는데, 예. 네. ECH는 자이로트론이라는 소자를 사용합니다.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게 장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융합에서 요구하는 파워와 주파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파워와 주파수를 낼 수 있는 자이로트론, 네. 진공 소자 중에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자이로트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고, 이 마그네트론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자이로트론은 저만한 사이즈입니다. 예. 보통 성인 남성보다 키가 큰데요. 어우. 저 자이로트론은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이제 DMP NMR이라는 장비에도 쓰이고, 어허. 네. 저 위에 보이는 ADS라는 군사용 장비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자이로트론이 실제로 핵융합에서 사용되는 이제 자이로트론입니다. 이제 핵융합에서 사용되는 자이로트론의 주파수는 보통 100GHz대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쓰고 있는 게 105기가, 140기가 이렇게 두 가지 주파수를 내는 자이로트론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허. 네. 이 5대가 전부 러시아의 자이로트론이고, 내년에 또 한 대가 설치되는데 170GHz 자이로트론입니다. 그거는 일본의 자이로트론이고, 파워는 전부 다 1MW를 사용합니다. 자이로트론이 이제 일본, 러시아, 독일, 미국에서 대부분 많이 만드는데, 참 이런 거 잘 만드는 나라들 보면 다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터라는 인공태양이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70GHz 자이로트론이 56대 어. 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최종 목표는 80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증로까지 가게 되면은 200GHz 대역의 자이로트론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대수는 이제 훨씬 많아지겠죠. 사이즈가 네. 크니까. 그래서 이제 자이로트론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저 도면은 제가 2014년도에 유니스트 최현미 교수님하고 저를 포함한 후배들이 직접 만들었던 자이로트론의 3D 도면입니다. 왼쪽 아래 MIG라고 돼 있는 저게 이제 전자총이라고 하는 건데, 예. 자이로트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캐소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캐소드에 이제 노란 띠 같은 게 있는데, 네. 걔가 에미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자가 통 튀어나오는 어. 부분이 에미터죠. 근데 이 에미터에 약 100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하얀 색깔 부분 있죠. 까만 색깔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저기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에미터를 한 1000도로 가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그림에서 캐소드가 음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수십 킬로 정도를 걸어주고, 그리고 에노드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에 영전이 혹은 플러스 전압을 빵 걸어주게 되면은 네. 저 노란 색깔 부분에서 전자가 탕 튀어나옵니다. 이제 열 전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캐소드가 있고 에노드가 있죠. 저거는 다이오드 타입의 전자총입니다. 근데 미국, 독일, 러시아는 대부분의 자이로트론이 다이오드 타입의 전자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극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트라이오드 타입의 전자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그림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 전자가 튀어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저 노란 색깔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예. 저 에노드가 플러스 전극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전- 플러스 쪽으로 가야 네. 되죠. 네. 에노드를 때리게 되겠죠. 네. 전자니까. 네. 그럼 이 전자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에노드를 때리면은 구멍이 나버립니다. 오. 그래서 저대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그림에서 위에 보이는 자이로트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이로트론은 초전도 자석이란 곳에 꽂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나오면은 에노드 쪽으로 가지 않고, 저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저 빨간 색깔 선처럼 전자가 저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진기가 저기 위쪽 그림에서 보면은 인터랙션 캐비티라고 적힌 데가 있을 겁니다. 저기가 공진기인데, 저 부분에 자기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 나온 전자는 빔 터널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공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진기가 중요한 이유가 저기에서 자이로트론의 주파수와 파워가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공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공진기로 들어간 전자가 빔 번칭 현상을 거치면서 전자기파로 변환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일부가 변환해서 저기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전자기파로 변환된 녀석들은 저 파란 색깔 경로를 따라서 윈도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로 변환되지 않은 전자들은 빨간 색깔 라인처럼 저 위쪽에 오른쪽에 이제 콜렉터에 가서 이제 수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윈도우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저 윈도우는 그냥 일반 유리 같은 소재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소재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단단한. 네, 고출력의 에너지가 통과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뭐.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진공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마그네트론도 그렇고 자이로트론도 그렇고 진공소자거든요. 안에 다 고진공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걸 하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은 뭐 강한 녀석들을 사용하는데, 핵융합용 자이로트론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급의 RF를 300초 이상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도 견뎌야 되고 고진공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몬드 윈도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윈도우 가격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름 한 6cm 정도, 두께는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다이아몬드인데? 비싸죠? 그쵸? 네,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자이로트론에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자총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어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서 전자, 에미터 위치에서 전자가 탁 나와서 원래는 에노드 쪽으로 가서 때려야 되는데 네. 지금 자기장 프로파일을 이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에노드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가장 좁게 모아지는 부분, 저 부분이 아까 전에 자기장이 가장 센 공진기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쟤를 나중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 네. 회전하면서 나가는 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이 자이로트론입니다. 자이로, 회전하다. 야. 트론, 일렉트론. 네, 회전하는 전자. 그래서 저 장치의 이름이 자이로트론이 되는 요런 영상은 사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영상이다. 오. 뭐 어쨌든 자이로트론은 플라즈마 온도를 올리기 위한 고출력의 네.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소스이다. 그렇죠. 네. 네. 저기 이제 자이로트론 윈도우거든요. 이야, 어디서 윈도우에서 볼 수 이제 없는 영상.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연속으로 쏘면은 저 화면 저게 필름이거든요. 저게 네. 타버리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해서 이렇게 서서히 보이는 거고 이제 화질이 흐린 거는 초전도 자석 때문에 휴대폰을 가까이 가서 찍다가 한번 고장 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멀리서 찍느라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인공태양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발사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자이로트론의 위치와 인공태양의 위치가 거의 한 70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한 거의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자이로트론도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고 인공태양도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거든요. 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정도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그러면은 저 RF를 1메가와트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송하다가 다 손실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송을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저 관처럼 생긴 저게 이제 전송하는 전송선입니다. 도파관이라고 하는 전송선인데 쉽게 생각하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쟤는 관처럼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안에는 이제 주름처럼 굉장히 작은 주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름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100m를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로스가 이제 1% 미만. 굉장히 로스가 작게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태양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인공태양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지금 사진을 찍는 사람 위치는 1억도의 플라즈마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 거기에서 이제 외부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건데 네. 제가 이제 안테나입니다. 아까 전에 그 전자기파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 구리판 같은 게 미러라고 하는데 밑에 쪽에 있는 미러는 이제 움직입니다. 네.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평평한 판이 아니라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서 플라즈마의 중앙 심부에 파워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이제 빔이 맞고 모아지는 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ECH는 가열을 하기도 하지만 네. 불안정성 제어 그리고 전류 프로파일링 제어 뭐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미러가 움직이기도 하고 오목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제 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인공태양에는 총 6대 이제 자이로트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핵융합용으로 자이로트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4개 정도 나라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고 하는 실정인데 뭐 돈도 많이 들고 사실 국내에 이제 자이로트론을 하는 전문가도 몇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인프라가 아직 많이 없어서 시도를 못 했었는데 일단 연구할 때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그 자이로트론 한 대 가격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것도 싸진 않겠죠? 그쵸? 한 예. 억대 되겠죠? 한 20억. 정답입니다. 오! 네, 20억 정도 합니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맞췄지? 공부하고 오셨나요? 너무 약해 불었나 싶었는데 20억이라니. 한 20억 정도. 아니, 물론 ECH 시스템을 꾸미기 위해서 전원 장치가 또 한 20억 하거든요. 또 뭐 하고 하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 자이로트론 저것만 딱 하면은 하나만. 초전도 자석 빼고 네, 자이로트론만 튜브만 아. 한 20억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거 이터라는 이제 인공태양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는 56대, 최종 80대까지 설치하는데 20억이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나중에 실증료는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네. 한국에서 이제 실증료를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사와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못 만들면.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거의 조 단위까지 갈 수 네, 있죠. 우리가 그렇죠. 하면은 팔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부터 제가 핵융합용 자이로트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오. 연구원에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네. 저희 유니스트 팀과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어허. 빠르면 내년쯤에는 실제로 핵융합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제가 K스타에 지금 6대가 있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네.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성공하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조건. 첫 번째가 연료, 예. 두 번째가 온도, 자, 세 번째가 장치입니다. 야, 요것도 중요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네, 장치가 왜 중요한가? 자, 1억도 플라즈마라고 했죠. 어. 1억도를 어디다 담아 놓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 녹아버릴 거 네.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금속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텅스텐입니다. 아, 약 3,40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도를 담아 놓으려면 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질로는 담아 놓을 수가 없죠. 그쵸. 네, 비밀은 이제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럼만 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온 사인 간판 이런 것들 다 네. 플라즈마고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저런 거 이게 막 과학관 같은 데가 많잖아요. 저거 막 하면 찌릿찌릿 이렇게 나오는 거. 아, 내가 손 갖다 대면 네, 마법사 같은 뭐 그런 거. 맞아요. 네, 근데 다 플라즈마입니다. 네. 네,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이기도 네. 하고 근데 아. 플라즈마는 제4의 물질의 상태라고 해요. 어. 기체에서 열을 더 가하면 전자하고 이온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예. 이제 플라즈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전자와 이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적 특성을 가지죠. 근데 거시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중성인 상태. 그걸 준중성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게 네. 첫 번째 특성이고 예. 두 번째 특성은 이 준중성 상태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그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네. 어쨌든 플라즈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억도의 플라즈마를 가둬둘 수 있다. 예. 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둘지 보시면은 1억도의 플라즈마를 저 관 속에다 넣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렇게 마구마구 막 하겠죠. 네. 그러면 벽이 다 녹아버리겠죠. 근데 아까 플라즈마는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에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은 네. 자기력선 딱 걸어주면은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어허.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강연 같은 거 하면 이제 커플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 이게 네. 수많은 젊은 남녀가 어허. 이제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명령을 내려요. 통제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커플들끼리 쓰는 자기가 다 대장이잖아요. 네, 안 되죠. 근데 남녀를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따로 강당에 넣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근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강당에 모아놨는데 거기서 또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지시를 해요. 따라서 움직일까요, 남자들이? 안 움직이지 않나요? 남자들은 저 자식 뭐야? 막 이러시잖아요. 귀찮아하죠. 네, 일단 서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눈치 보고 있죠. 네. 일단 서열 정리가 먼저입니다. 남자. 네. 근데 강당이 아니라 군대에 넣었다고 생각. 아주 일사천리하게 잘 움직입니다. 명령 하나에. 어. 자기장이 군대. 어허. 저 뱅글뱅글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게 이제 남자들만 따로 떼어놓은 거죠. 네. 근데 저기서 잘 이제 가둬져 있잖아요. 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막 이렇게 난리 나지 않나요? 난리 어, 나죠. 시작. 그쵸? 네, 군대 제대한 거죠. 그쵸, 그쵸. 군대 제대한 거죠. 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걸 무한하게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 계속 가둬놔야 되는데 계속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 그럼 계속 이렇게 무한적으로 그렇죠. 도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아.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면 그냥 저 안에 계속 갇혀있는 거죠. 아까 그 커플에 비유하면 그 직업군인 만드는 겁니다. 어. 제대 가는 못하게. 거요, 가는 거요. 제대 못하게 그냥 계속 해놓는 거죠. 네. 말뚝 박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저 안에서 운전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둬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플라즈마가 저렇게 생기는 거고 저기 나머지 구조물들은 다 자석입니다. 저렇게 생긴 모양을 토카막이라고 하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인공태양 예,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인공태양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10개? 100개가 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국의 인공태양은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상위 30%? 예, 거의 탑급입니다. 오, 멋져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거의 탑급입니다. 예. 기술력이 가장 빠르고 뭐 아까 전에 세계 최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인공태양, 한국의 인공태양 성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뭐 이 정도 태양이면은 새해 이제 인공태양 보러 와도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새해 인공태양을. 네. 좋은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1월 1일 그럼 연구소 나오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가 급한 마음에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헛소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1월 1일에 또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게 또 들어가는 절차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요 멘트는 저거 편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음 화면 보시면 각 인공태양마다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의 인공태양 이름은 K스타. 예. 네. K스타고 2008년에 처음 가동됐을 때 모습인데 어허. 아까 레고 보실 때 이제 궤도님이 뭐 몇 개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저 모습의 그러니까. 레고였었습니다. 아, 네. 정말.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저렇게 오. 생겼습니다. 옆에 가열 장치, 진단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 중간에 동그란 토카막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네. 그 진단장치도 저 왼쪽 편에 동그란 반 쪽은 진단장치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왼쪽 이런 또 온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 거는 거의 치즈 피자. 아, 맞아요. 네, 오른쪽 거는 이제 막 콤비네이션? 무슨 네. 거의 뭐 핫 바베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트리플 어쩌고 저쩌고. 머쉬룸 피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한국의 인공태양 탑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인공태양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초전도체를 사용한 토카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전도체인데 이 초전도체 토카막은 지금 또 한 3-4개밖에 없는 장치고 아까 100개 넘는다고 했는데 네. 3-4개밖에 없고 한국이 최초로 이걸 했었습니다. 오. 이게 왜 장점이냐? 아까 자기장으로 1억도의 플라즈마를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기장을 만들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초전도 자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자석의 문제가 자기장을 높이기 위해 전류를 많이 흘리면 그렇죠.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열이 나죠. 그래서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거든요. 네. 절대 온도의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주면은 예. 저항이 0으로 떨어져서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K스타는 영하 268도까지 내려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억도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 영하 268도의 그릇에 담아놓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물질을 가장 차가운 곳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제 실처럼 돼 있죠? 예. 네. 저 길이를 쫙 다 연결하면 12,000km 정도 되고 저 선재 하나에 예. 13,000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걸 또 다 연결을 하면은 오. 3,6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 둘레의 1,000배 그리고 지구와 달 왕복 50번 이 정도에 와우. 맞먹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타가 현재 전 세계 여러 토카막 중에서도 높은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이 세계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초 기록 2018년에 세우고 2020년에 또 세우고 2021년에 또 세웠습니다. 네. 그때 2021년에 나온 기사 30초 유지 달성을 했고요. 와우. 올해 또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50초. 해야죠. 뭐 미국에서도 좋은 발표를 했지만 저희도 작년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운전 모드를 발표하면서 네이저지에 실리게 됐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전 모드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운전 모드인 H 모드, 이제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이제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데 예. 이제 경계면에서 이제 플라즈마의 압력 한계치를 넘어서 이제 풍선 터지듯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이제 장시간 운전과 이제 에너지 가둠을 방해하고 내벽을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들을 이제 좀 완화한 그런 모드를 이제 저희는 이름을 파이어 모드라고 붙였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되었죠. 네, 이게 아까 전에 토카막 내부입니다. 네. 네, 내부고 옆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진 건데 저건 1억도는 아닌 것 같고요. 2013년도인 걸로 봐서 1억도는 아닌 것 같고 저 실제로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저 가운데 그러니까 까만 부분이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터. 이게 히터죠. 네, 프랑스 남부 까다라시라는 지방에 이제 현존 최대 토카막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 내에 이제 완공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기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터는 라틴어로 이제 길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폭과 높이가 한 3배 정도씩으로 이제 부피는 K스타의 한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야.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이거. 그리고 회원국이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 인도까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뭐 7개 형국이라고 하지만 유럽이 나라가 많아서 뭐 한 35개국 정도 됩니다. 이터의 증폭률은 목표가 10입니다. 100 넘으면 1000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2022년에 K스타가 운영되고 있죠.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예. 2035년쯤에 이터에서 플라즈마를 가동할 겁니다. 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난 뒤에 2050년대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가동을 할 것으로 저희는 로드맵을 짜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 보면 중간에 블랑켓이라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네. 이게 또 중요한 연구인데 이터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저희는 이제 저 블랑켓이라는 걸 또 국내에서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연구가 돼야지 이제 K 데모까지 완전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다 이어져야 되죠. 네. 저 블랑켓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터에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전기로 바꾸는 과정은 없습니다. 네, 연쇄 반응에 대한 실험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터가 실험되는 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블랑켓인 거고 블랑켓이 2가지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건데 아까 전에 핵융합에서 연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 쓰인다 그랬죠. 네. 빵 붙여서 헬륨이 되고 네.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저 옆에 사각형이 이제 블랑켓인데 블랑켓을 때리게 되죠.
그러면은 저 두 번째 있는 벽이 리튬인데 그 밑에 이제 화살표에서 나오죠. 중성자가 리튬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헬륨과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삼중수소를 리튬에서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요 과정이 이제 블랑켓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증식 블랑켓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뽑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써야 되니까 저 중성자가 블랑켓을 때려서 물을 가열을 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블랑켓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블랑켓이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다.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케이스타, 이터, 블랑켓, 데모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 이걸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림까지 주시면서 꼭 얘기하라고 하셔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리신 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저 써먹었습니다. 예.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케이스타는 이제 플라즈마를 잘 만들고 잘 모아둔 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대 가서 이제 이터에서 핵융합 연쇄 반응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예요. 저게 돼야 돼요. 네, 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 시작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 변환하고 하는 그 연료 생산하는 이제 증식 예. 블랑켓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 2050년대에 이제 핵융합 발전소가 이제 지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2050년 얘기하니까 뭐 아직까지 막 멀었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보통 웬만한 발전소 건설에만 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왔다 멀었다 뭐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남은 과제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해결해온 난제들과 비교한다면 이제 충분히 많이 왔다 이제 보인다 거의 다 왔다라고 해도 뭐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제가 첫 슬라이드 뭘로 시작했었죠? 아이언맨으로 네. 시작했죠. 아크 리액터 초소형 핵융합로 네. 이제 미래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뭐 사실 컴퓨터도 아니죠. 무게가 30톤 되고 뭐 수십 미터 길이가 되는 큰 방을 계산 쳤으니까. 네, 계산기 수준인데 네. 지금 그거 한 5, 60년 만에 훨씬 컴퓨터 정도의 성능을 가진 손바닥만한 네. 휴대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확실히 네, 일어났죠. 지금 케이스타 저만 하잖아요. 근데 네. 오. 어쩜 먼 미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소형화를 많이 했다. 이거 보고 뭐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과를 예측하고 이제 달려드는 것도 과학인데, 근데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이제 또 과학의 매력이니까 저희 세대가 핵융합 기술을 좀 잘 다져 놓으면 네. 뭐 다음 세대에서는 뭐 어쨌든 뭐 저런 것들을 막 시도해보고 해서 비슷한 게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걸 해야지 뭐 뻔하게 될 것 같은 것만 해서는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어쨌든 오늘 핵융합 얘기를 들으면서 예. 이제 앞으로 핵융합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강연 같은 거 가면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카막이라는 거대 장치는 사실 모든 첨단 기술의 집약체 다 들어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공계 지식이 다 들어가 있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그 화면은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한데 저희 연구원의 전공자 비율이거든요. 오.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어요. 저기 큰 비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예. 핵융합을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이런 걸 잘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핵융합에 늘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연구원에서 저랑 뭐 반갑게 하이파이브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가 답이다. 아. 여기서 해는 태양의 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정답을 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됩니다. 그래서 해가 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지금까지 억소리 나게 열받게 하는 김성국이었습니다. 야.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